여러분의 예금 통장이 2년 안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영화 예고편이 아닙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연일 주가, 최고점 경신, 수출 호조 같은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죠.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당신의 자산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될 겁니다. 이런 진실을 알리는 채널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켜면 어떤 소식이 들려오나요? 주식 시장은 활황이고 기업들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듣기 좋은 말들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고 영끌해서 투자를 하고 더 비싼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습니다. 마치 끝나지 않을 파티에 초대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화려한 파티장 바로 옆방에서는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낙관론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위기는 항상 모두가 괜찮다고 말할 때 가장 조용히 그리고 가장 깊숙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폭탄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뇌관은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비유해 봅시다. 거대한 젠가 타워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설사는 나중에 아파트 다 팔아서 갚을게라는 약속 하나만 믿고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블록을 쌓아 올립니다. 이게 PF 대출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갚을 길이 막히고 건설사는 무너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이 연쇄적으로 위험에 빠집니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PA 대출 연체율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몇몇 건설사들은 무너졌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젠가 타워의 가장 아래쪽 블록이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숫자를 직접 보시죠.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AD 대출 연체율은 불과 2년 만에 3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같은 제2두 금융권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연체율이 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돈을 빌려준 100곳 중 7곳은 돈을 떼일 각오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30조 원이 넘는 거대한 돈이 묶여있는 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하지만 물이 새는 댐을 손가락으로 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건설사와 금융사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진짜 폭탄은 바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지갑 속에 있습니다.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죠. 지난 몇 년간 저금리 시대에 편승해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주식을 사고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대출 이자만 2배, 3배로 뛰는 겁니다. 지금 당장 버티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가계부채라는 목에 감긴 보이지 않는 밧줄은 경기가 나빠지는 순간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보통 경기가 어려워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풉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 우리나라만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간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폭락해서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더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는 최악으로 치닫는데 대출 이자 부담은 더 커지는 최악의 시나리오. 이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가 겪었던 바로 그 고통입니다. 부동산 PF와 가계부채가 단기적인 충격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좀먹는 만성 질환입니다. 바로 인구 절벽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
이건 단순히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엔진 자체가 꺼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건을 살 소비자가 줄어들고 세금을 낼 생산 인구가 사라집니다. 반면에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정부는 연금과 의료비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성장 동력은 사라지고 복지 부담만 늘어나는 구조. 이런 나라의 미래에 과연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인구 절벽은 또 다른 괴물을 낳습니다. 바로 좀비 기업입니다. 좀비 기업이란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부실 기업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죽은 거나 다름없지만 정부의 지원이나 은행의 대출 연장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왜 이런 기업들을 살려둘까요? 당장 망하게 두면 대량 실업 사태가 벌어지고 경제에 큰 충격을 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뒤로 미루는 것뿐입니다. 좀비 기업들은 혁신적인 기업이 써야 할 자원을 빨아먹고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건강한 수술을 미루다가 결국 암이 온몸에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 경제의 절반 이상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죠. 이건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준 성공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장 큰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객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고래 싸움에 우리 같은 사은은 등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이제 아무도 지갑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외부 충격에 너무나도 취약한 구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 하나에 나라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조각을 맞춰봅시다. 부동산 PF 부실로 제2금융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불안감을 느낀 은행들은 대출 문을 걸어 잠깁니다. 돈줄이 막힌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옵니다. 높은 금리와 실업으로 가계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합니다. 소비는 완전히 얼어붙고 내수 시장은 붕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마저 막히면 기업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정부는 재정을 풀어 위기를 막고 싶지만 고령화로 인한 복지 비용 때문에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에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퍼펙트 스톰의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PF 부실을 막기 위해 수십조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폭탄 돌리기에 가깝습니다. 당장 터지지 않게 시간을 버는 것이죠. 부실 건설사와 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경제 구조를 바꾸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해야 하지만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아무도 그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이자만 붙은 채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내 자산은 내가 직접 지켜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도 이겨냈는데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1997년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때는 기업 부실이 문제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국민들이 힘을 모아 금을 팔고 기업 구조 조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번 무너진 가계는 기업처럼 쉽게 회생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젊고 역동적인 인구 구조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지만 지금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체력이 완전히 떨어진 노인이 독감에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회복이 훨씬 더디고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분명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절망만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위기 속에는 부의 재편이라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며 자산을 헐값에 던질 때 준비된 소수는 부를 축적합니다. 워렌 버핏은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다가올 폭풍우 속에서 당신의 돈을 지키고
나아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채 다이어트입니다. 다가올 고금리 시대에 빚은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겁니다. 특히 금리 변동에 취약한 신용대출,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남는 돈은 무조건 빚을 갚는 데 사용하세요. 나중에 집값 오르면 다 갚을 수 있어 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갚을 수 있는 빚부터 줄여나가는 것. 이것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당신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현금 흐름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폭락할 겁니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그랬습니다. 내 모든 자산이 원화로만 되어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산 가치가 반토막 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자산, 특히 달러에 주목해야 합니다.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입니다. 전 세계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달러를 찾게 되고, 달러의 위기 상황에서는 현금이 왕입니다.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폭락할 때 현금을 가진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헐값에 내놓는 우량 자산을 줍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치의 생활비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 예금, MMF 등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실직이나 사업 부진에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비상금은 당신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최악의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과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장 궁금해 하실 겁니다. 섣불리 지금 다 팔아라 혹은 버텨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있습니다. 첫째,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서 투자했다면 일부를 정리해서라도 부채를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지극히 위험합니다.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에서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만약 투자를 지속한다면 위기가 지나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초우량 자산에 집중해야 합니다. 각 산업의 1등 기업, 수도권 핵심 지역의 부동산처럼 말이죠. 위기는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업들은 가장 먼저 인력 감축에 나섭니다. 이때 누구부터 정리될까요? 대체 가능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자신만의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의 몸값을 높이는 것이죠. 회사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회사 밖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문 자격증이든 새로운 기술이든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든 상관없습니다. 최고의 안전자산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경제 위기는 돈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파괴합니다. 언론은 매일 자극적인 뉴스로 공포를 조장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휩쓸려 패닉에 빠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판단은 항상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발 물러서서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해야 합니다.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키고 시장의 소음보다는 거시적인 흐름에 집중하세요. 위기를 공부하고 역사를 통해 배우세요. 공포를 통제하는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모든 폭풍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2026년의 위기가 한국 경제를 휩쓸고 지나간 후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부실 기업과 좀비 기업들은 정리되고 건강한 기업들 위주로 산업이 재편될 겁니다. 과도한 부채에 의존하던 성장 방식 대신 기술력과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AI,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되겠죠. 위기 속에서 살아남고 현금을 확보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새롭게 열리는 세상에서 부를 쌓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위기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경제에 낀 거품을 제거하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 우리는 부동산 불패 신화의 허상을 깨닫고 빚에 의존하는 위험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방만한 경영 대신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고, 정부는 더 이상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고통스러운 수술이지만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건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영상을 끄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당장 당신의 재무 상태를 종이 위에 적어보세요. 내가 가진 자산은 얼마고 빚은 총 얼마인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둘째, 줄일 수 있는 지출 항목을 찾아내고 부채 상환 계획을 세우세요. 셋째, 은행에 가서 달러 통장을 만들거나 증권사 앱을 통해 소액이라도 달러 ETF를 매수하는 경험을 해보세요. 넷째, 지금 당신의 커리어에 대해 고민하고 앞으로 1년 동안 무엇을 배워 몸값을 높일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2026년 한국 경제는 분명 거대한 도전에 직면할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괴담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이전처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대비하여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가올 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함께 토론하며 이 위기를 헤쳐나갑시다.